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전통 회화인 한국화에서 화제에 의한 분류로 사군자, 문인화, 풍속화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로 산수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수화가 어떤 그림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수화란 동양화에서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서양화로 말하면 풍경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산수화에는 자연 경관을 그린 그림으로 이상적인 자연을 생각하며 그리는 관념산수와 실제의 사생을 통하여 그리는 실령산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수화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온 그림으로, 조선 초기의 산수화는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송나라의 화론가이자 화가인 종병은 그가 저술한 최초의 산수화론인 화산수서에서 산수화의 가치와 지위를 높였는데, 작가란 산수 속에서 놀고 산수 속에서 생활하며 신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산수화의 시조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종병은 스님이자 화가로 세속이 아닌 자연 속에 은둔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구계지, 사혁 등 당시 인물화 중심의 화론과는 대조적으로 자연을 인문적 바탕에서 성찰한 그의 와유 사상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며, 특히 산수화가 단순한 여가나 경치 감상이 아니라 정신의 고향과 도를 추구하는 것임을 주장한 것은 매우 독창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종병이 그린 계산적취도란 작품으로 그의 산수화는 육법을 다 갖춘 그림이란 평을 들었습니다. 중국 당말 5대 후량의 화가 형호는 당대의 금벽 산수화의 장식적인 취미를 깨끗이 없애고 실경에 힘썼는데, 그는 태행산을 그리는데 수만 번을 그리고서야 비로소 그 진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는 실경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표현을 통해야만 비로소 현실의 풍경을 뛰어넘는 산수의 참뜻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형호가 그린 광묘도입니다. 5대 후량의 화가 형호는 심수 출신이며 생물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화가입니다. 산수화에 뛰어났던 그는 중국 회화사에서 앞과 뒤를 잇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화가이자 중국 북방 산수화를 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여산 일대의 풍경을 그린 명작으로 짜임새가 탄탄하고 기세는 넓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도는 구원법과 평원법을 고루 쓰고 있으며, 화법은 구, 준, 염을 활용하여 수묵화의 장점들을 충분히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북송의 화원에서 형호의 작품을 모방하여 그린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송 화원의 지도적 화가였던 곽희는 북방계 산수화 양식의 통일을 완성한 사람으로 현실의 자연 경치에 얽매여 사생적인 것에 지나지 않던 그때까지의 산수화를 이상화된 마음속의 산수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화론인 임천고치를 지어 동양 산수화의 기본 원근법인 고원, 평원, 심원의 삼원법을 정립하여 지방마다 분립해 있던 화풍을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임모로서 작품을 하는 방법을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고 배격하여 사법자연, 즉 자연의 법칙을 배워 자기의 화법을 일으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곽희가 그린 조춘도란 작품으로 고대 북송화의 완성을 보여주는 산수화이며, 현재 전해지는 중국 산수화의 대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안견의 몽유도원도에 커다란 영향을 준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곽희의 대표작인 이 작품에는 작품의 제작 연도인 1072년이라는 년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대함이 느껴지는 이 그림은 좌우 대칭의 구도를 취하고 있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을 포착하여 마치 그림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잎이 떨어진 고목의 표현에 있어 화가의 예리한 관찰력을 엿볼 수 있는데, 해조묘로 표현된 잎이 없는 나무는 그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뚝 솟은 주산과 그 주변의 여러 바위산들이 거리의 원근에 따라 위치해 있고, 주산의 상단에는 운무가 표현되어 있어 신비감과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화면의 하단 중간 부분에는 큰 고목이 솟아 있고, 바위산의 하단과 주변에는 물이 흐르고 있으며, 화면 하단의 양옆에는 인간의 모습이 매우 작은 형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곽희는 저토록 거대한 자연 앞에 티끌처럼 작은 인간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자연 또는 모든 삼라만상 앞에 우리는 겸허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화가들은 한결같이 주변 환경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가짐으로써 그들 나름대로의 중국식 산수, 다시 말하면 중국인들만이 지닐 수 있는 중국 진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영종조 이전까지의 조선의 산수화는 우리의 자연 환경에 대한 절실한 직접 체험도 없었으며, 그에 따른 설명 묘사의 과정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흘러들어온 회화관이나 화보에 의해서만 산수화에 대한 안목과 표현력을 길렀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들은 박진감이나 설득력을 줄 수 없는 공허한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와 같이 관념 산수화란 현실에 실제하는 풍경이 아닌 상상 속의 이상적 풍경 또는 그런 풍경을 그리는 화풍을 말하는데, 이런 관념 산수화를 그린 조선시대 화가를 보면 조선 초기에는 북종화풍의 안견과 인물 중심의 산수화를 그린 이상좌가 있으며, 중기에는 안견화풍의 이정근이 있고, 후기에는 남중화풍의 심사종, 말기에는 문인 산수화가인 전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들 조선시대 관념 산수화가들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작품은 조선 초기인 15세기 최고의 화가 안견의 대표 작품인 몽유도원도입니다. 안견은 본관이 지곡으로 신분이 낮은 화원 출신의 화가였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그가 어떻게 화원이 되었으며 누구에게 그림을 배웠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은 안견을 무척 아꼈는데, 안평대군이 25되던 해인 1442년에는 그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정사품 호군의 벼슬까지 올랐습니다. 안평대군이 30살 되던 해인 1447년 그는 무릉도원을 경험하는 환상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그의 기문에 적힌 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안평대군은 정묘년 1447년 음력 4월 20일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가 박팽령과 함께 산 아래 이르니 거기에는 우뚝 솟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가 있고 복숭아 나무 수십 그루가 있었습니다. 오솔길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서성이고 있는데, 이때 산관 야복 차림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공손하게 가르쳐준 대로 박팽령과 함께 다시 말을 몰아 기암절벽과 구불구불한 냇가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렵사리 골짜기에 들어서니 갑자기 탁 트인 마을이 나타났는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멀고 가까운 복숭아 나무 숲에는 붉은 노을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대나무 숲과 초가집이 있고 개울가에는 단 한 척의 조각배가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곳이 무릉도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항과 신숙주도 동행했는데
제각기 신발을 가다듬고 언덕을 오르거나 내려가거나 하면서 두루 즐거워하던 중 호련히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다음 날 안평대군은 이 꿈을 잊지 못해 안견에게 명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였고, 안견은 사흘 뒤인 4월 23일에 몽유도원도를 완성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안견의 그림에 무척 마음이 들어 몽유도원도란 제목을 직접 써서 두루마리의 앞부분을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발문에 작품의 제작 과정도 손수 적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안평대군이 써준 몽유도원도란 제목과 시문입니다. 또한 안평대군은 당시 문장이 뛰어났던 문사 21명에게 찬시와 찬문을 부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서거정, 정인지 등 집현전 학사와 음악 이론가였던 박연, 문무를 겸비했던 김종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몽유도원도는 이들의 글과 안평대군의 글씨, 그리고 안견의 그림이 합쳐져 시서화 3절을 이룬 셈입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450년 안평대군은 이 작품을 꺼내어 감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도원으로 꿈꾸었나. 은자들의 옷차림새 아직도 눈에 선하거늘.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 참으로 좋을시고. 천년을 이대로 전하여 봄직하지 않은가. 3년 뒤 정월 초하룻날 밤에 치지정에서 다시 이를 펼쳐보고서 짓는다. 현재 몽유도원도는 상하 2개의 두루마리로 표구되어 일본 텐리 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바깥에는 녹색 비단인데 첫머리에 안평대군이 쓴 몽유도원도 표제가 있고, 그 옆에 안평대군이 1450년에 지은 육획의 시문이 푸른 비단에 붉은 글씨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시문 다음에는 안견의 그림과 안평대군의 발문인 도원기, 그리고 21명 문사의 축하시가 연이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는 일본에서 새롭게 표구하는 가운데 정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역시 조선 초기의 산수화가인 이상좌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송하보월도란 작품입니다. 이상좌는 본래 어느 선비의 노비였으나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중종임금의 특명으로 도화서 화원이 되었으며, 그의 아들 이흥효도 나중에 화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계에 대해서는 이상좌와 이배련을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와 다른 인물로 보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만약 그와 이배련이 같은 인물이라면 화가였던 이승효도 그의 아들이 되며, 조선 중기 화단에서 크게 활약했던 이정은 그의 손자가 됩니다. 현재 그의 진필로 확인되는 작품은 한 점도 없으며, 현존하는 국내외 유작들은 모두 전칭품들입니다. 전칭품이란 그 사람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작품이란 뜻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인 이 작품은 지금 남아 전하는 조선 초기 작품들 중에서 남송 마원의 화풍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당시 화단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화면 근경에는 깎아지른 벼랑과 바위 틈에서 사선 방향으로 뻗어나간 소나무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시동을 대동하고 걸어오는 노인이 고개를 들어 소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며, 펄럭이는 옷자락과 구부러진 소나무 가지에 선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밤의 정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처럼 그림 왼편의 한쪽 구석에 치우친 변각구도와 심하게 구부러진 소나무의 형태, 근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원경을 시사적으로 나타낸 표현법, 그리고 인물 묘사법 등은 이 그림이 중국 남송대 화원의 마하파 화풍을 따랐음을 말해주고 있으나 근경의 언덕 묘사에서 마하파의 특징적인 준법인 부벽준이 보이지 않는 점이 주목됩니다. 근경의 언덕에는 소나무와 매화나무, 대나무가 그려져 있어 세한사무의 소재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솔잎과 덩굴, 고사의 옷자락이 서정적인 분위기를 높여주고 있으며 조선 초기에 받아들인 남송원체 화풍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 작품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조선 중기의 화가 이정근이 그린 관산적설도입니다. 근역 서화징에 실린 동국문헌 서화편에 조선 중기의 서화가 공제 윤두서의 화단에서 보면 심수 이정근은 1532년 중종 26년에 경주 이씨 집안에서 태어났고 도화서의 화원 출신으로 벼슬이 사과에 이르렀으며 산수화를 잘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공제 윤두서가 심수 이정근의 평에서 안견의 화풍을 따랐다고 했듯이 안견의 작품 경향이 노골적으로 나타난 그림입니다. 이 산수도는 비록 소품이지만 짜임새 있는 구도와 필선이 굵고 강렬하며 그림의 의미가 깊은 것으로 보아 안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정근의 그림은 전해져 오는 것이 많지 않으나 공통적인 특징은 그림의 격이 높고 활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편 상부를 보면 이정근이란 음각된 붉은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현재 심사정의 개거상락이란 작품입니다. 개거상락이란 냇가에 사는 최고의 즐거움이란 뜻으로 이 작품은 시냇가에 집 짓고 사는 즐거움을 표현한 그림인데 이 작품은 심사정의 그림에서 자주 찾아볼 수 없는 대부벽준이 거침없이 발휘된 작품입니다. 특히 중국 송나라 때 화가 이당이 자주 사용했던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는 부벽준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정자와 왼편의 관문에서는 계자원화전의 표현 방식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계자원화전이란 중국 청초에 간행된 화보로 이어가 화리와 화법 등을 장르별로 나누어 설명한 화보집을 말합니다. 이 개거상락은 전체적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부감법으로 그려졌는데 바위산 중턱에 구름이 지나가고 구름의 반대편에는 폭포가 두 줄기로 흘러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숲과 낙낙장송 그리고 화사한 복사꽃 나무는 더없는 조화를 이루어 선기를 방불케 합니다. 큰 괴성 옆에 지어진 정자에는 선비가 난간에 기댄 채 물소리에 취해 있고 시종들도 공수한 채 이 즐거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놓인 널찍한 돌다리를 건너면 높은 돈대 위에 관문이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나귀를 앞세우고 관문에 다다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문 뒤 깎아지른 절벽에는 난간도 없는 소록길을 보찜을 메고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른편 개울 건너에도 나귀를 타고 가는 일행이 있는데 푸른 빛이 멀리 있는 산 앞에 있는 절을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이 개거상락은 매우 복잡한 구성과 이야기 전개를 잘 조화시켜 표현하고 있는 심사정의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도 심사정의 작품으로 장강첩장이란 작품입니다. 심사정이 즐겨보았던 화보로는 고시화보, 심죽제서 화보 등이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계자원화전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바로 그러한 정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계자원화전에 있는 중국 북송의 문인화가인 이공린의 그림을 그대로 모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편에 넓게 펼쳐진 바위 절벽과 산, 오른편에 일부 돌출한 바위 절벽, 그 사이를 흐르는
강에 띄워진 돛담배, 이 모든 것들이 이공린의 그림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교차하면서 잘게 부서진 바위의 결 표현 역시 계자 원화전의 유성년법을 번본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정은 이공륜의 구도와 유성년의 바위 표현을 자신의 화면에 그대로 옮겨놓지는 않았습니다. 왼편으로는 바위산을 더 많이 확장하였고 바위의 결 표현도 유성년의 것보다 훨씬 세밀하고 반복적인 필치로 암벽의 질량감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정이 남종화를 내면에서 소화하여 자신이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왼편 상단에서 시작된 길은 구불구불한 계곡과 절벽을 돌아 오른편 상단에 있는 관문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낸 선비일행은 작은 나귀를 타고 어느 세월에 마을에 도착하려는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장강의 유장함과 첩첩으로 펼쳐진 높은 산으로 인해 관문 너머의 마을은 쉽사리 외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선계와도 같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도 현재 심사정의 작품으로 고사은걸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화보풍을 바탕으로 현재가 새 경지를 개척해 나가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산의 표현은 계자 원화전의 관동산법을 변형시킨 것으로 주산 봉우리가 오른쪽으로 기울고 그 아래로 낮은 봉우리와 원산 봉우리들이 나열되는 기본 구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안봉의 표현은 겸재의 부벽찰법으로 대담하게 쓸어내렸고 안봉뿐만 아니라 안벽과 석파의 표현에서도 겸재식 부벽찰법이 두루 적용되었으며 이것은 심사정이 겸재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경을 이루는 정자, 정자를 둘러싼 송죽, 폭포가 흘러내리는 표현은 고시 화보에 실린 마원의 구성법에서 빌려온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화보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았고 비교적 초기 작품에 속하는 이 작품은 화보는 보되 남북종 화법을 절충구사하여 새로운 작품을 이루어내려는 현재의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고사와 쌍상투를 튼 동자, 그리고 정자의 모양새 등이 중국의 풍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쪽 위에는 현재제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고 그 아래에는 심시이숙이라는 네모형 백문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관념산수화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작품은 조선 말기 고람 전기의 매화소옥도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애제자로 스승의 각별한 사랑을 받던 전기는 불과 30살의 나이로 요절한 화가지만 중인으로 한의사였던 그는 높은 안목과 고품격의 필치로 전래된 작품 모두에는 예외 없이 문기와 격조가 충만합니다. 조일용과도 가까워 그가 남긴 호산 외기를 통해 그의 외모에 대한 짐작도 가능한데 그는 시서화에 두루 능해 나이에 걸맞지 않은 그야말로 천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10편의 편화로 이루어진 화첩에 들어있는 계산포문은 스승 김정희의 세한도보다도 더 소슬함이 감지되는 그림입니다. 이 매화소옥은 계산포무와 마찬가지로 그의 나이 25살 때인 1849년에 그린 그림으로 여름에 그렸으니 계산포무보다는 한 달 이상 앞서 그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 매화소옥은 계산포무에 비해 차분하게 정제된 그림으로 매화를 부인 삼고 학을 아들 삼아 소호북은 고산에서 혼자 응거한 송나라의 은사 인포를 주인공으로 한 그림입니다. 좌측 상단의 칠원시는 원의 예찬이 지은 증원도의 그림의 적음이란 식구입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눈 내린 뒤 원림에는 매화가 피었고
소풍이 불어오니 기러기 행렬 빗겼네. 계산은 고요하여 사람의 자취 없으니 처사 인포의 집이 어디인가 묻노라. 이상으로 산수화의 역사와 조선시대 산수화에서 관념산수화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러한 관념산수를 그린 조선시대 화가들의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에도 유튜브 영상을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두 개가 이어지는 영상으로 EBS 이야기 한국미술사에서 조선 전기 산수화를 설명한 두 편의 영상입니다. 명지대 이태호 미술사학과 교수가 나와 조선 전기의 산수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남은 시간 시청 잘 하시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